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가 검찰에 오늘 넘겨졌습니다. 최종 경찰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자, 이 극단적인 왜곡된 신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배형진 기자입니다. 검찰 송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김모 씨. 피해자에게 면함은 없습니까?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혼자 범행한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으려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전 갖고 있던 남기는 말 역시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이 대표 일정을 파악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5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휘두른 흉기는 이 대표 와이셔츠 옷깃을 관통한 뒤 목을 찔렀는데 바로 찔렸다면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나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조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도 남기는 글 문서 발송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범행의 중대성 및 공공이익 요건에 못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나무젓가락 자작극 설이나 사전 모의 영상 공개 주장 등에 대해선 확인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개 검사실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을 통해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공범과 배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실패한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목에 밴드를 붙인 이 대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쟁 같은 증오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이송 논란도 의식한 듯 이 부산 의료진의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피습 사건 8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나와 인사를 합니다. 피습 부위엔 밴드가 붙어 있었고 이 대표는 말을 하기 전 통증을 느낀 듯 손으로 목을 만지거나 수차례 목소리를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4분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증오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병원 이송 과정 논란을 감안한 듯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어제 친명 좌장격인 정성우 의원이 이 대표에게 부산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조언한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퇴원 현장에는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 대표를 맞이했고 유튜버와 지지자 등 1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인천 계양구 자택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택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당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당이 답을 하라.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물었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답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찾은 한 위원장,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고 했고 특별감찰관 제도, 이 야당과 협의하겠다. 전향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터져나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우려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거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고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드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뿐 아니라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로 계속 공석입니다. 여야 추천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연계해왔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먼저 추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이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요구에 한 위원장이 응답한 모양새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부산을 찾은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세비 꼬박꼬박 받아간 의원들 논란이 됐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그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반납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감옥에 있으면서도 의원직 박탈 때까지 꼬박꼬박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습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기소 이후 3년 8개월 동안 매달 세비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유죄가 확정된 의원은 재판기간 받은 세비를 반납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이은 두 번째 특권 포기 공약입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재판 지연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런 공약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이곳 부산에서 처음으로 현장 비대위를 주재합니다. 이 회의에서 새 공관위원들이 발표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윤영찬 의원을 뺀 3인방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양심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있겠다. 이재명 체제로는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면서요. 내일은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 선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지도부가 어제 조기 통합선대위 출범을 제안하며 일요일까지 탈당을 미뤄달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좀 참아라 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완전히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문방구 엄쪼가리 하나 주고 왜 현찰을 달라고 그러냐. 오늘 중으로 그러면 답을 갖고 와라. 새 의원은 신당을 만들어 제3지대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개별 의원까지도 포함해서 정의당의 개별 의원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는 굉장히 폭넓게 문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내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뿐 아니라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 모든 제3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도하길 바란다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재건에 힘쓰겠다며 오늘 아침 민주당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의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친명계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 공천과 탈당, 정계 은퇴가 정답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4년 전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이 위성정당, 올해 총선 때 또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가닥 잡았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 내부에서 현행대로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현행대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6대4 정도로 준연동형이 우세하다며 지난달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당 분열 상황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탈당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병립형 회귀에 반대하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준연동형제는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에 유리한 반면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해 거대 양당에 유리합니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4년 전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범야권연합 비례정당에 합류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보니 당 지도부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준연동형 유지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는 기자 배두헌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요, 배 기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 강하게 시사를 했었는데 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병립형 회귀에 대한 어떤 민주당 안팎, 진보 진영 전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더 거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이후였는데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 원로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강한 반대 뜻을 전했고요. 병립형 회귀에 반대하며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 진보 진영 재야 원로들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선 탈당자들이 나오는 현 상황, 더 이상의 분열은 부담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것이란 얘기 민주당에서 나왔었죠. 야권의 소수 정당들을 선거제로 등을 돌리게 하면 다음 대선 때 야권 연대 모색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들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의석수가 국민의힘보다 26석까지 손해볼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당시에 26석을 손해본다는 전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안 만들 때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진보 진영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 연합비례정당과 연대해 후보를 내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조국 전 장관 신당을 비롯해 용해인 신당, 송영길 신당 등이 각자 뛰는 게 아니고 연합비례정당으로 합쳐지고 향후 민주당이 이들과 연대하면 된다는 구상입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니 명분도 지키고
총선의 야권 승리, 실리도 챙길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연합비례정당도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 이 꼼수 민주당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 고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만들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 그럼요. 정리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유지하며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요. 민주당도 어쨌든 위성정당이든 범야권 비례정당을 만들면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선거에?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병립형이 둘 다 유리합니다. 정당 득표수만큼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거대 정당에 유리하죠. 국민의힘은 하지만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민주당보다는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도 준연동형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원죄가 있고 실리 측면에서도 야권 소수정당이 더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민주당 내부 전략도 있겠죠. 민주당은 최근 정권 심판론이 높고 공고하게 유지된다는 자체 판단 하에 선거제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요, 지금 이제 신당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제3지대 세력. 이들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소수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3지대 신당들의 공간은 확실히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 양당 후보를 뽑더라도 비례대표는 신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상당한 파괴력이 생기는 거죠. 다만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연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공천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선거제도 확정부터 제3지대 움직임까지 코앞에 다가온 총선에 여야 손익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은 기자, 배두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 중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습 당시 초기 대처를 한 부산대병원에 감사를 표했죠. 이렇게 부산 민심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와 채널A의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돌려본 결과 민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에서 피습 후 서울로 헬기 이송되자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매트릭스 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니 국민의힘 43%, 민주당 28%로 15%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직전 조사인 한 달 전에 비해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재명 대표 피습,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 등 굵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요동쳤을까요? 채널A가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함께 개발한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에 지난 한 달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넣어봤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여론을 추출하기 위해 과도한 편차를 제거해보니 5.93%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당의 격차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지명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거치면서도 추세는 계속됐고 현재 0.32%포인트 차 박빙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은 한 달 전 9.52%포인트 격차에서 2%포인트가량 벌어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달, 전국 지지율은 초박빙으로 부울경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격차를 더 벌린 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차기 주자 대결도 치열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상양자 대결, 그 결과는 36대 36, 동률이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조사한 양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동률, 한 위원장과 이 대표 모두 36%였습니다. 지역별로 지지세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인천과 경기, 호남에서는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경기에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영남 지역과 서울에서 이 대표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 위원장이 우세한 이유를 두고 컨벤션 효과에 따른 중도층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은 대대로 선거에서 유행을 강하게 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된 이후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서울의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박빙 구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25%, 한 위원장은 24%,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윤영찬 의원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남기로 했죠. 무슨 통보일까요? 32분 전 통보인데요. 윤 의원 오늘 원칙과 상식 다른 의원들과 함께 탈당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기자회견 32분 전에 SNS로 잔류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9시 40분이었는데요. 기자회견 2시간 전에도 이원욱 의원은 인터뷰에서 4명 모두 탈당한다라고 했었는데 9시 8분 민주당에 남겠다고 본인 SNS에 올린 거죠. 윤 의원의 결정에 다들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오늘 아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명이 같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과정에 비춰보면 저희도 당혹스럽고 저희가 공동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느껴지게 됐죠.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네, 다들 궁금해합니다. 왜 남기로 한 겁니까? 네, 윤 의원 SNS에는 이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이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면서 이 당을 재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제가 측근에게 좀 더 들어봤는데요. 윤 의원 지역구 이 경기 성남 중원은 16년 만에 민주당이 탈환한 곳이라 지역 당원들과 원로들의 만류가 컸고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이 커진 건 공교롭게도 어제 같은 지역구죠. 이 친명 경쟁자 현근택 부위원장의 성인원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 현 부원장과의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지자 당에 남은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윤 의원 측 현 부원장과 관계없는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김종민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구 현근택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현 부원장에 대한 민주당 윤리감찰은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 감찰 지시 하루 만에 오늘 이 피해자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박진 이젠 전 장관인가요? 오늘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제가 봤는데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 상징색인 이 빨간 계열,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남을로 출마하시나요? 저는 아직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마지막 출근길이지만 출마에 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물론 이 본인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이 기자 질문에 답을 한 거긴 하지만 이 장관 신분으로 이 지역구 출마 언급하는 건 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공직 사퇴 시한이 내일까지니까요. 어쨌든 총선 나가려면 오늘은 사퇴를 해야겠군요. 지난 연말부터 이미 이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이 이 선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후임자가 발표된 날 현직 장관 신분으로 출마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도 퇴임 전 새해 인사 메시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장관 신분으로 이 출판 기념회 홍보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주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좀 됐는데 저건 뭘까요? 사당화의 증거? 비명계는 이 문자가 이재명 사당화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인데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했다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다시 보면요. 아무런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하는데요. 이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정 의원 컷오프해야 한다고 하죠. 네. 사실 정성호 의원 그동안에도 뭐 친명계 좌장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그러면 늘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이 단지 사법연수원 동기라 친분이 있을 뿐 이 좌장은 아니라고 했었죠. 친명이 누구 비명이 누군지 전 구분이 안 돼요. 네. 제가 뭐 친명이 좌장이다로 그렇죠.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얘기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게 왜 사당화냐고 맞섰습니다. 저도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당직을 맡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합니다.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 물론 본인하고는 가깝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게 왜 사당합니까? 정치 현안의 조언이야 구할 수 있죠. 하지만 특정인의 징계나 공천 컷오프 욕구까지 논의하는 건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네, 워낙 뭐 예민한 때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분쟁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이 금액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관장 측은 지난 5일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 분할 액수를 1심 때 1조 원대에서 항소심에선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3억 요구했던 위자료도 3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1심 때는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이었지만 이번엔 전액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게 셈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심 선고가 났던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SK 주식은 한 주당 20만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16만 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 1조 3,600억 원이었는데 1년 새 3,500억 원가량 줄어든 겁니다. 현재 최 회장은 지주사 SK의 최대 주주로 지분 17.59%를 갖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절반가량을 가져가면 SK 2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도 주식 분할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 이런 현실을 고려해 노 관장도 주식 대신 현금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항소심을 준비하며 최 회장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고 잔해까지 확인한 것도 전략 변경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 대해 위자료는 1억 원, 재산 분할은 부동산 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애초 내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오늘 오후 돌연 연기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인척관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34곳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초과, 나쁨입니다. 서울시는 철로에 깔린 자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1호선은 많이 타긴 하는데 조금 탁한 건 있는 것 같아요. 1호선은 차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좀 목이 간질간질하니까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역사 275곳 중 34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최고 수치가 기준치의 12배까지 치솟은 곳도 있습니다. 오후 4시 현재 지하철 역사 밖 서울 종로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입니다. 비슷한 시각 지하철 종강역 승강장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2 마이크로그램으로 지상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000억 원씩 3,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나섭니다. 충격 완화를 위해 깔았지만 먼지와 분진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갈 선로 131.5km 구간을 콘크리트 선로로 바꿉니다. 또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를 빨아들여 배출하는 강제 배기 시설이 설치됩니다.
자갈설로 교체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존 대비 28%, 강제 배기시설 설치된 기존 대비 20% 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객 신발 등에 묻은 외부 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 대합실 게이트 앞 바닥에 미세먼지 흡입 매트도 설치됩니다. 이런 조치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오늘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앞서는 분들 적지 않죠. 올해부터는 진찰비, 접종비 등 진료비를 미리 확인한 뒤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부담 중 하나가 병원 진료비입니다. 적정 가격을 미리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탈 나거나 어디 뭐 상처가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검사를 주로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30, 4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과 입원, 백신 접종 등 11개 항목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 2인 이상인 병원에만 적용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동물병원은 고객이 확인하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접수 창구에 진료비 안내문을 두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가 1, 2층으로 돼 있어서 근데 못 봤어요. 진료비 개시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4월부터는 맹견을 기르려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도사견, 핏불, 테리어 등 5종이 맹견으로 분류되는데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야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강해 분쟁 대상이 되면 기질평가를 받고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남 강진과 충남 예산 등지에서는 출산율이 올랐는데 육아 수당을 늘린 곳들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전합니다. 늦은 밤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가져오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저희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요. 모두 무료로 이런 육아 지원센터는 전남 강진군에서 3곳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강진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육아수당 등으로 한 명당 5천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 등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강하게 좀 타파해보고자 육아수당을 전국에서 최대 규모 월 60만 원씩 문의도 상당히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고. 인구 3만 명의 강진군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54명. 전년에 비해 65% 늘어 전국에서 출산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지난해 강진군처럼 출생아가 늘어난 곳은 45곳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부터 출산 육아 지원금을 첫째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린 충남 예산군도 출생아 증가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가 13.5% 늘어난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첫째, 둘째를 낳으면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출산 지원금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난해에도 11만 3천여 명 줄어 4년째 감소한 가운데 현금성 출산 지원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제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최대 6년이나 줄어들 거라는데요. 자, 이 침체된 건설 시장 살아날까요? 그럼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빨라질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기 일산의 30년 넘은 최고령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
이어진 민생 토론회에서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에서 D에서 2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법을 개정하면 준공 30년만 넘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 재건축이 막혔던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양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노후 아파트 단지가 일제히 수혜를 입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호재죠. 호가가 좀 올라가든지 보류시키든지 이렇게 하죠.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구성할 수 있었던 조합도 준공 30년만 지나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재건축 사업 기간을 평균 3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신통 기획이 있는 서울시는 최대 6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밀집 지역의 재개발 규제도 풉니다. 대략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어야 했던 기준을 6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서 재정비가 필요한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기준을 더 낮춥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주택을 총 95만 호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난립해 이주 수요가 폭증하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장려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중과세를 매겼죠. 윤석열 대통령 중과세는 서민 죽이기라면서 이 집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세금 매길 때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무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짓는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의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기준 가격이 6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택을 사면 3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 때문에 소형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금매나 경매로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해볼까 많이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컸었는데 취득세는 2026년까지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집값 급등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했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는 되살렸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낮추고 아파트는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가 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심어줬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행인 4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수차례 흉기에 찔렸던 2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조선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심어줬고 이후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이나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재판 내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신문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범행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화살을 쏴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다는 겁니다. 조선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자필로 적은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고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면서도 왜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범행 2, 3일 전부터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7살 이영복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백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회색으로 센 머리에 까칠하게 수염이 난 남성. 경찰이 오늘 공개한 다방 여주인 연쇄살인범 57살 이영복입니다. 경찰은 이영복 동의를 받아 어제 새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 공개 결정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 등에 따라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복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영복은 다방 영업시간이 끝난 뒤까지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시비가부터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는 겁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살해 2건과 치킨집 절도 1건 외에도 도피 중에 경기 파주와 서울의 식당에서도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파주 식당의 범죄 정황을 조사하는 한편 이영복 도주 동선을 따라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영복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46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했던 재정관리팀장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필리핀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 1층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반소매,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내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다가가 말을 겁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필리핀 이민청 직원과 현지 파견 한국 경찰이 40대 남성 최 씨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 팀장으로 병원의 요양급여 지급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병원에 줘야 할 진료비 46억 원을 공단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최 씨 계좌를 정지했지만 당시 남아있던 돈은 7억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9억여 원을 갖고 해외에 도피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이 돈의 흐름을 따라 1년 4개월 동안 추적했지만 최 씨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4달에 한 번씩 거처를 옮기며 경찰 추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필리핀 여러 섬을 돌면서 골프 치며 리조트에서 호화 생활을 해온 겁니다. 체포 직후 경찰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물었지만 최 씨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국내로 송환해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당시에 헬기가 노들섬에 착륙했었죠. 서울대병원 헬기장이 좁고 낡아서 중대형 헬기는 뜨고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3년 전부터는 공사하겠다고 막아놨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는 없는지 걱정도 됩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종로구 대학로 옆에 있는 서울대병원. 하지만 응급의료 헬기는 한강 노들섬에 착륙하고 환자는 구급차로 다시 이송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절차를 거치면서 길에서 추가로 허비하는 시간만 25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서울대병원에 헬기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13층 옥상에 헬기장이 있지만 2021년부터 공사 중이라며 막아놨고 시공사와 법적 분쟁으로 3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1978년 지어진 서울대병원 헬기장은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5곳의 헬기장 중 가장 작습니다. 그나마 4톤 이하 소형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과거 서울대병원은 소방본부와 MOU를 체결하며 응급 의료 헬기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심장 장기 이식은 4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월드 스탠다드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추었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한 외상 환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외상 환자 치료받을 만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요. 중증 환자 치료를 분담해야 하는 응급 의료 의무를 고려했을 때 서울대병원의 헬기장 운영 방치는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도심 상공을 시속 200km로 날아가는 무인 비행기부터 형태나 크기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차량, 신기한 기술들이 가득한 현장 모습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의 회전 날개가 달려 항공기를 닮은 에어택시가 공개됐습니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차가 개발 중인 도심형 무인 항공기입니다. 상공 500m를 시속 200km로 고속 비행하는데 소음은 식기세척기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차로의 본격 전환도 예고했습니다. 수소요?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놓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목적 기반 차량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필요에 맞게 차체 크기와 내부 공간 형태를 선택하면 택배 차량이나 캠핑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4바퀴에 모터를 단 자동차도 등장했습니다. 개처럼 옆으로 달리고 제자리에서 180도 돌 수 있어 주차가 더 쉬워집니다. 보행자를 발견하면 자동차 센서가 인식해 바닥에 헤드라이트를 비춰 횡단보도를 만들어줍니다. 뒷차량이 추월하면서 보행자를 치지 않도록 옆 차선에 경고도 띄워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의 자회사 하마는 운전자 상황에 맞춘 주행 보조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운전 도중 딴청을 피우면 이를 알아차리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Supplies for the party. I guess might get there early. 세계적인 부품업체 보쉬는 차가 스스로 주차하는 센서를 선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하면 빈자리를 찾아 주차시키고 전기차는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IT에서 모빌리티까지 기술 경쟁의 장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초토화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북한이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적 발언은 이틀간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위협하면 주저없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우리나라를 겨냥해 주적이라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상황에 따라 주적이란 단어를 사용해왔지만 그 주체는 김 위원장이 아닌 우리, 즉 북한 당국이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이번 발언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적국과 교전국가로 규정한 데 이은 것으로 대남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남 패러다임에서의 완전한 전환을 명백히 지도자의 이름으로 밝힌 것이거든요. 획기적인 남북한의 정세가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이 주적 규정이 다시 번복되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다. 특히 주적 발언이 나온 군수공장은 우리나라를 사거리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내부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지원해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휘관 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인접국 레바논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이 정조준되더니 곧바로 폭격을 맞습니다. 차량은 불꽃이 터지며 시꺼먼 연기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군 부대 지휘관을 제거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한 공격을 여러 차례 지휘했다는 것이 사살 이유입니다. חיסלנו אותו באמצעות כלי טיס של חיל האוויר. עלי הוביל עשרות פעולות באמצעות כלי טיס בלתי מאוישים כנגד ישראל. 헤즈볼라 측은 해당 지휘관의 사망은 인정했지만 드론 공격 지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지도부 제거가 목표인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와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최근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에도 헤즈볼라의 또 다른 지휘관 위삼 알타윌이 공습을 당해 숨지는 등 현재까지 헤즈볼라 대원 130여 명이 제거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장기화로 자국에서 좁아진 입지를 레바논 확전으로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성공은 거둔 거죠. 군대를 뺏고 계속 하겠죠. 야흐야 시나르를 잡을 때까지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 격화로 피란을 떠난 레바논 주민도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락세로 반전하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NS에 비트코인 기반 금융상품 거래를 승인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벌어진 일인데요. 알고 보니 SNS 계정이 해킹돼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디지털 화폐란 꼬리표를 떼고 비트코인을 금이나 원유같이 눈에 보이는 현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 4만 8천 달러, 우리 돈 6,300만 원을 넘어서며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는 채 15분을 넘지 못한 채 하락세로 급격히 반전했습니다. 위원회 측이 해당 게시글은 가짜뉴스라며 공식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SNS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허위사실이란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글도 삭제됐습니다. And we can see obviously the confusion in the market, the pump on the news and then just the dump on the reality. 비트코인 ETF, 즉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의 승인과 출시는 가상화폐의 금융상품화를 뜻합니다.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만큼 거래도 가상공간이 아닌 증권거래소의 정식 상장에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승인될 경우 기관 투자자 유입과 대규모 자금 투입이 이뤄져 우리 돈 최소 수십조 원에서 최대 3경 원의 자산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갱단 두목이 탈옥을 하는가 하면 방송국에는 무장 괴한들이 총을 들고 난입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복면을 쓰고 총기를 든 괴한들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이닥칩니다. 앵커에게 총을 겨누고 폭약을 갖고 있다며 위협합니다. 총성도 울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에콰도르 방송국 중 한 곳인 키시 텔레비전의 스튜디오에 무장 괴한 10여 명이 난입했습니다. Le dispararon a un camarógrafo nuestro en la pierna, otro le quebraron el brazo. Ellos dieron bala, utilizaron sus armas adentro. 당시 상황은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전날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갱단 두목 아돌프 마시아스의 탈옥을 계기로 에콰도르 정부가 범죄 조직 단속에 나서자 갱단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방송국을 점거한 겁니다. 군과 경찰이 진압작전을 벌인 끝에 무장괴한 13명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같은 날 에콰도르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차량 방어와 총격 사건이 이어졌고 최소 7명의 경찰관이 납치됐습니다. 급기야 에콰도르 정부는 갱단과의 내전을 선포했습니다. A partir de este momento, todo grupo terrorista identificado en el mencionado decreto se ha convertido
en un objetivo militar. 에콰도르에는 우리 교민 6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작전 타임 하면 선수들에게 질책이나 지시하는 장면이 떠오르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선수들의 실수까지 예상한 선견지명 작전 타임이 화제입니다. 정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승리가 간절한 감독들은 작전 타임 때 대부분 호랑이가 됩니다. 평소 신사라고 불렸던 감독도 예외가 없습니다. 14점을 앞서다가 역전당한 SK. 자책인지 질책인지 모를 호통이 쏟아집니다. 14점을 뒤집히는 건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뛰고 있는 너희들 정신을 차려야지. 지시들 반대로 해버리는데 무슨 짓을 내려. 때로는 예리한 선견지명이 돋보입니다. 경기 종료 9.9초를 남기고 넉 점 차로 쫓기자 곧바로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공격권을 쥐고도 오히려 공을 뺏기는 상황을 걱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을 해서 협공을 줬어. 천천히 나가서 여기서 잡으면 끝나는 거야.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패스 실수로 스틸을 당해 2점을 헌납한 가스공사. 하지만 실책 시나리오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실수 없이 공을 잡은 니콜슨이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를 성공시켜 승부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팬들은 강대행이 예지력이 있는 영화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감독과 선수의 믿음이 통하면 더한 명장면도 연출됩니다.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감독의 작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략하겠다는 이정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1대1 할게요. 결국 이정현은 단독 돌파로 위닝샷을 성공시켜 팀을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겠는데요. 안개와 내렸던 눈이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먼지가 말썽인데요.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는 농도가 더 짙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는데요. 밤에는 강원에 1cm 안팎의 눈이나 1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에도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전주와 광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평년 이맘때 수준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열흘 뒤면 끝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거죠. 오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에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뇌물수수 혐의로 부장검사를 기소했는데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 이유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등 고위공직자 비리 뿌리 뽑겠다면서 출범한 게 공수처인데요. 3년 동안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후임 공수처장 뽑아야죠. 대통령에게 보고할 2명 후보 추리는 회의가 6번이나 열렸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만큼 적임자가 없다는 뜻이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실적 제로 공수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